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론 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정책론까지 했고, 정책론 제주 3개 했고, 이제 인사론을 할 겁니다. 인사론. 자, 인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관리예요. 문제예요. 인력 관리에 관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것을 인사론이라고 불러요.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요 개념,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인력의 단수일까요? 단수야, 단수. 한 명의 인력을 조직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게 인사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게 조직론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조직론은 일반적으로 복수를 대상으로 해요. 복수의 구성원을 대상하고 인사론은 한 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론들을 모아놓은 거다. 관리에 관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인사론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인사론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건 편집의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채용을 임용을 해요. 조직 안에 들어와. 그래서 조직에서 자,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조직이 이렇게 있어. 그 인력이 있죠? 여기로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자, 들어오면 이 사람을 이 조직 어딘가 보내야겠죠. 자, 조직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임용이라고 불러요. 임용. 이걸 임용이라고 불러요. 임용.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사람을 조직이 들어왔어. 그럼 이 사람을 어딘가 보내야겠죠. 조직이 어딘가에 보내줘야겠지. 어딘가 넣어놔야겠지. 이것을 분류 배치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어딘가에 넣는 것을 분류 배치라고 해요. 알았죠? 이거 개념 이해하면 돼요. 자, 분류 배치가 끝났어요. 분류 배치가 끝나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분류 배치 됐다고 해서 일을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알았죠? 능력을 개발시켜줘야 돼. 능력 개발이 있어요. 능력 개발. 그렇죠? 능력 개발이 됐어요. 자,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능력 갖췄어. 이제 네 번째예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할까 못할까요? 동기가 없으면 일을 잘 하지 않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동기부여 이론들이에요.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동기부여도 됐어. 그럼 사고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통제가 필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통제 관련된 이론들까지 다 임용 이론에 인사론에 모여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인사론에는 임용, 분류 배치, 능력 개발, 능력 발전, 능력 개발, 그 다음에 동기부여, 통제. 통제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면직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퇴직, 면직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알죠? 면직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사론은 한 구성원이, 한 멤버가 조직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1년의 과정, 사이클, 1년의 과정에 따라 이론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다 듣잖아. 들으면 그걸 구성을 해야 돼, 구성. 구성을 하는 순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었고, A 듣고, B 듣고, C 들었어.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구성해야 돼. 하나로. 이게 되면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죠? 현상이야. 자연적으로 두뇌 현상이야, 두뇌 현상. 브레인의 작동 원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각각 이론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 그거까지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걸 모을 때 어떻게 모아야 된다? 어떻게 모아야 된다? 인사론 같은 경우는 조직에 인력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1년의 과정으로 이분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야 해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인사론을 할 건데, 인사론의 첫 번째 파트가 뭐가 되겠어요? 임용이론이 돼요, 임용이론. 자, 임용이론을 할 건데, 임용이론은 임용 대상 이론, 임용 유형 이론, 임용 방법 이론, 이 세 가지 이론으로 돼 있어요. 세 개째 파트로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용 대상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유형 이론은 방법 이론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죠?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임용 이론도 일반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몇 문제가 출제돼요. 임용 이론에서 한 문제, 알았죠? 우리가 보통 한 문제 조금 안 되죠. 0.78문제 정도 돼요. 실제로는 실제 통계를 매고 보면 됐죠? 자, 그런데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럼 마음 편해.
한 번에 나온다 보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몇 번 봐요? 보통 4번 보죠. 4번 보지. 3번에서 4번 정도 보죠. 왜냐면은 첫째 너도 보고, 만약 그 다음 안 되면 뭐 그 다음에 보든지 아니면 첫째 2번 보죠, 시험. 여러분 군모도 봐, 안 봐? 만약에 본다면. 보죠. 3번 봐요, 시험을. 3번 보면 한 번 나와. 알았죠? 무조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임용 대상 이론에는 역관주의,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행정, 직업공무원제, 대표 관료제 해서 총 5개 이론이 있어. 5개. 알았죠? 5개 이론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임용 대상 이론의 질문은 뭐냐면, 자, 누구를 공직에 임용이 되느냐,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느냐가 질문이에요. 자,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느냐가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뭐야? 질문은 후예요, 와시예요, 와이야, 웨어야? 후죠, 후. 알았죠? 그럼 이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후로 딱 5개 이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는 누구, 뭐는 누구, 뭐는 누구, 뭐는 누구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끝이야. 그렇죠? 그게 딱 되면 나머지는 다 생각난다, 안 난다. 자동 난다. 알았죠? 이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됐죠? 갑니다. 자, 역관주의, 첫 번째 이론이 역관주의인데, 역관주의는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장해요. 자, 국정 최고 책임자, 혹은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요. 다시, 역관주의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된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혹은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국정 책임자, 최고 책임자는 보통 누구를 말해? 대통령을 말하겠죠? 자,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자,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 선거라든지, 정당의 선거라든지, 선거에서 일정의 기여, 선거운동에 기여를 하고, 그 상응하는 그 기여에 따라 상응하는 공직을 기대하는 관계가, 자, 선거에서 자기가 기여를 하고, 득표에 기여를 하고, 반대로 공직을 기대하는 관계가 정치적 관계예요. 알았죠? 이해됐어, 안 됐어요?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역관주의야. 자, 느낌이 어때요? 이거 무슨 뭐 같아? 외관면식 같아? 자, 여기서 기여라고 하는 거, 정치적 기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선거운동을 하거나, 알았죠? 그다음 뭘 내? 기부금, 뭐 기부를 돈을 내는 거, 알았죠? 요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관계는 요거인데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운동한 정당과 최고 책임자가 정권을 상실했을 때 나도 공직을 그만두겠다, 운영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책 이관계예요. 이해됐죠? 자, 이런 사람들 공무원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역관주의다라는 거예요. 역관주의를 다른 말로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스포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여러분들. 스포일이란 말. 스포일은 전리품을 말해요. 전리품. 알았죠? 자, 그럼 역관주의. 그다음 역관이라고 하는 말은 역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관직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역관이라고 묘사했어. 됐죠? 자, 그럼 일단 뭐 이름에서 봤을 때는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알았죠? 이미지가 안 좋아요. 좋죠? 자, 근데 이제 볼게요. 자,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게 사례를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이게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요. 시험 문제는 역관주의는. 자, 첫 번째, 5대 원로 대통령의 임기 4년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4년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5대 원로 대통령의 임기 4년제법이다. 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7대, 더 중요해. 5대 7대. 5대 7대, 요때 입관주의가 난리 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대 잭슨 대통령은 서부 지지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해버렸어요. 서부의 지지자들. 이거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자, 미국의 주류는 누구였어요? 미국의 주류, 최초의 주류는. 미국이 독립전쟁하고 대체 주류는 누구야? 동부에 신학교 출신, 그러니까 하버드나 예일 출신의,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 학교 출신의,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미국은 다 기독교인이니까 뭐 다 기독교인이겠지. 하지만 이 동부 출신의 엘리트들, 고등교육을 받은, 알았죠?
소위 말하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을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류였어. 근데 이 사람들을 공무원 임명하지 않고 누굴 임명했냐면 자기를 지지했던 카우보이들을 임명했어. 알았죠? 카우보이들을 임명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역관주의 사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니, 카우보이들이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진짜 뭔가 유식할까 안 유식할까요? 제가 말한 카우보이를 하는 그 실제 서부의 유력자들이겠지. 사업가들이겠죠. 일종의 사업가들 뭐 땅을 많이 대토지를 갖고 있다거나 금강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뭔가 국정에 가면 참여할 만한 어떤 식견을 갖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런 사람 이용했어. 그러면 비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잭슨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 지지자들인데 약간 별로 안 좋아 상태가. 근데 자기 데려오면서 뭐라고 해? 보훈해야 되니까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주냐면 이 사람들 데려옴으로써 행정의 민주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기존엔 누구만 했어? 공직을. 동부에 소위 말하는 인텔리들만 있어, 인텔리. 그런데 서부에 예를 들면 카우보이들이 공직에 들어와. 그러면 행정의 민주화가 되는 거죠. 그 서구의 사람들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과정이 벌어지겠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라는 구실로 자기의 지지자들을 대거 영입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역관주의 기본 모델이 실제 잭슨 대통령, 미국 실제 대통령 때 확립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현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5대 원로 대통령 임기 4년제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공무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해버렸어. 저렇게 함으로써 역관주의가 가능해 안 해요. 내가 후임 대통령이야. 전임 대통령이 공무원 임명했어. 내가 후임이에요. 후임 대통령이 내 애들 있겠죠? 내 애들이, 후임 애들이, 전임 애들이 안 나가면, 전임이 데리고 온 애들이 안 나가버리면, 내가 후임이 데리고 온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게 돼요. 근데 임기 4년을 맞춰놓으면, 공무원들은 4년에 나가야 돼, 안 나가고? 4년 나가야 돼. 그럼 자리가 비죠? 그러면 후임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자기 애들 데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역관주의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대 원로 대통령의 임기 4년제법도 역관주의를 가능하게 한 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몇 대 몇 대? 5대 7대. 알았죠? 5대는 누구? 5대는 누구? 원로 4년제 잭슨은 자기의 서부 지지자들을 대고 공직 임명하는 거. 알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아한 동부 사람들이 있는데 공직에 다 있는데 저기 카우보이들 서부의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억양도 달라. 말도 달라. 이런 사람 데리고 와. 그다음에 어쩌면은 철자도 몰랐을 거야. 알파벳도. 이런 사람 데리고 왔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를 뚫기 위해서 역관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알았죠? 됐죠?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나중에 볼게. 미 영국에 정실주의라는 게 있어. 정실주의. 정실주의가 역관주의하고 유사해요. 알았죠? 근데 역관주의와 조금 다른 거는 역관주의는 어떤 상호 교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야. 역관주의는. 정치주의는 자기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선호. 알았죠? 임용권자의 선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정치주의라고 한다면 역관주의는 임용권자와 상호 교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적 정치주의 같은 경우는 국왕이 지지 세력을 공무원 임명해 버리는 거야. 자, 국왕이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공무원 임명해 버리는 것을 영국의 은혜적 정치주의라고 그러고 영국에서 정치 정치주의는 자, 자 정치적 유력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정치적 유력자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해 버리는 것을 정치적 정치주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유사하죠? 유사하죠? 자, 단지 다른 거는 역관주의는 뭐가 관련돼 있다? 선거와 관련돼 있다. 선거와 관련돼 있다. 됐죠? 사실 만약에 국왕의 지지 세력하고 국왕과 사이에 뭐가 교환이 있겠죠, 사실은. 정치적 교환들이 있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정치적 유력자와 영국의 임명권자하고 정치적 교환이 있겠죠. 근데
역관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환이다? 선거에서의 교환이다. 라고 하는 게 특징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점 볼게요, 장점. 자, 장점은 민주성을 제고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민주성을 제고한다.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숙제 안에 했었죠. 뭘 말해요? 의사의 반영이 민주성이에요. 알았죠? 자, 의사의 반영이 민주성인데, 조직 내에, 조직 외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대외적 민주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 내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 조직 내에 누가 있어요? 조직 구성원들이 있겠죠? 조직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대내적 민주성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대외적 민주성이라겠죠? 자, 왜 역관주의를 하게 되면 민주성이 강화될까요? 의사가 반영될까요? 자, 공무원들은 자기가 공직을 유지하기, 공무원이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결과제가 뭐야? 자기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관지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자기 정당과 자기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재선이 되거나 다시 승리해야겠죠. 자,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표가 필요하겠죠. 표. 알죠? 득표를 해야겠죠. 득표를 하려면 누구의 의사를 반영해야 돼? 행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돼요. 주민의 의사. 알았죠? 됐죠? 역관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자기의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득표를 해야 되고, 득표를 하려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돼. 그런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 행정의 민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되죠? 자, 이게 그 역관주의의 최고의 장점이다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역관주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어떻다고 그랬죠? 이미지가 어떻다고 그랬어? 나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역관주의가 장점을 갖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역관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고 역관주의가 갖고 있는 이름은 그렇게 붙여져 있지만 역관주의 방식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걸 놓치면 안 되고. 자, 정당 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가 두 번째 장점이에요. 자, 만약에 역관주의를 하게 되면 정당의 인력과 자원이 조달이 될까 안 돼? 공급이 될까 안 될까요? 역관주의를 하게 되면. 정당에 인력과 자원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외부에서. 역관주의로 운영하면. 공직을 역관주의로 공무원을 임명하면. 들어오겠죠. 왜 그래요? 공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력들이 자기의 어떤 노동력이라고 할게 노동력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자원을, 금전적 자원을 정당에 넘겨주겠죠. 알겠죠? 그럼 정당에 뭐가 있어? 인력과 자원이 있는 거야. 그럼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두 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어떻게 돼? 유지가 되는 거야.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당이 유지가 안 되면 발전이 돼야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는데 발전이 어떻게 돼? 알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역관주의를 하게 되면 정당 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장점이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국정 최고 책임자와 국정장관이 강화된다. 라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건 뭐 당연하겠죠? 자, 같은 편이 아닐까? 같은 편이야. 운명 공동체 아니냐? 국정 최고 책임자 공무원들은 운명 공동체 아니야. 국정 책임자가 날아가면 자기도 다 날아가. 자기 정당이 날아가면 다 날아가. 알았죠? 자, 그러면 국정 책임자가 한마디 하면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겠죠? 알겠죠? 그래서 장악력이 강화된다라고 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단점이에요, 단점. 자, 볼게요. 단점은 첫 번째가 비효율이에요, 비효율. 자, 역관주의로 공무원을 임명하면 이 사람들이 실력이 검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검증이 안 되죠. 얘네들 뭘 기준으로 뽑았어? 그렇죠. 선거에, 집권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를 뽑은 게 아니야. 그럼 공무원들 실력이 있다, 없다? 실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요? 낮겠죠. 공무원이 실력이 있을 가능성이 낮아. 맞죠? 낮겠죠? 자, 낮으면 어때요?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낮아져요.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아져요. 자, 행정이 존재해. 행정기구가 존재하는데 문제 해결 못해. 돈은 그대로 들어가. 효율이야, 비효율이야. 그걸 비효율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역관주의를 하게 되면 비효율이 발생해요. 뭐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는 거야. 부패를 이야기한다. 라는 거야. 부패를 이야기한다. 자, 아니, 역관주의가 정치적 이용계라고 그랬잖아요. 기여를 하고, 금전적이든, 아니면 노동력이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관직을 받는 그 관직 공무원 자리, 공무원 자리를 받는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매각매직이냐? 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역관주의에서 핵심 말하는 그 관계는 공식적 관계야. 공식적 관계. 누구나 알게. 저 사람이 얼마를 기여했고, 무슨 자리를 받는다라는 걸 누구나 알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만약에 공무원을 저렇게 뽑을 수 있게 해주면, 최고 책임자가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죠. 비공식적으로도 저 공무원을 돈을 받고, 그 돈이 입금이 어디로 돼? 자기 주머니로. 공식 계좌로 가는 게 아니고, 정당의 공식 계좌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로 가고, 공직 임용할 수 있죠. 됐죠? 자, 봐봐요. 선거의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선거의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기여 많이 했다고 기여 많이 한 거가 되는 거야. 알았죠? 점수가 아니니까.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당과 혹은 유력자들과 혹은 부정체계 책임자가 뭐가 가능해? 인마이 포켓이 가능해져. 그걸 부정부패라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내가 정당에 기부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돈을 냈어요. 공식적으로 내고 영수증을 받았어. 공식 절차를 통해서. 그거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 부패가 아니다, 아니다. 부패가 아니야. 알았죠? 실질적인 무슨 관계예요? 채용 절차야. 공직 채용 절차야. 알았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역관주의로 하게 되면 부패를 야기하게 돼요. 알겠죠? 역관주의로 하게 되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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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저변에, 맨 밑에는 임의로 가기 때문에요. 임용을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죠? 임의로,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다음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알았죠? 임의로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식적 역할주의는 부패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지 시험지 풀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단점이에요. 세 번째 단점.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4년마다 미국 예를 들어서 바뀐다고 해볼게요. 정권이 계속 바뀌어.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공무원 얼마마다 바뀌어요? 4년마다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공무원이 A라고 결정했던 거를 공화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바뀌겠죠? 그러면 뭐로 바꿀 거야? B로 바꿔버려. 행정의 안정성이 훼손돼요. 알았죠?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직 조직이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가 안정성이야. 알았죠? 저렇게 하면 A, B, A, B, A, B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안정성이 훼손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직의 남설이 야기돼요. 관직의 남설이라고 하는 건 관직을 많이 만들어버린 거야. 공직을 많이 만들어버린 거야. 자, 책임쟁이나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관직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관직이 증가하면. 관직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 들어오는 자원이 많아질까 아니면 늘어질까요? 많아지죠.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공직이 많아지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입금이 많아질까 안 많아질까? 많아져요. 알았죠? 동기가 될까 안 될까 이게. 돈이 많아지고 인력이 많아지면 이게 동기될까 안 될까요? 동기되죠. 알았죠? 역관주의에서는 그래서 정당이 우수 책임자가 자신의 자원을 극대하기 위해서 공직을 남설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됐죠? 자, 마지막 이 다섯 번째 단가 당파성이에요. 자, 만약에 저렇게 뽑아놓으면 공무원들 뽑아놓으면은 저 공무원들은 어때요? 만약에 저렇게 해서 공무원을 다 뽑아놓는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공직은 특정 정당이 다 지배적이겠죠. 특정 정당이 지배적이겠죠. 자, 그러면 그 행정은 특정 정당의 강령이나 목표나 정책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겠죠. 행정이 결정되겠죠. 그것을 당파성이라고 그래요. 알죠? 근데 만약에 저렇게 하게 되면 당파성이 발생할까 안 발생할까요? 역관주의로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같은 말이긴 한데 발생한다 라고 보면 돼요. 이게 단점이다 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역관주의예요. 역관주의. 역관주의는 누구를 공무원에 이용해야 된다?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알았죠? 자, 정치적 이해관계는 자,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자원을 제공하고 거기에 공직을 받을 거를 기대하는 관계. 그 다음에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관계. 요게 정치 관계야. 얘네가 집권을 실패하면 난 물러나겠다. 만약에 집권을 실패했는데 안 나가겠다 그러면 여권직이 돼야 안 돼? 안 돼. 다 그 자리 그 사람이 머물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자기 애를 똘마니 대결 들어올 수 없어. 없게 돼. 여권직 끝나는 거 알았죠? 이해됐죠? 룰이에요. 기본 룰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역관주의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론 할 거야. 두 번째 이론. 자, 두 번째 이론은 바로 실적주의예요. 실적주의. 실적주의를 영어로는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불러. 메리트 시스템. 자, 실적주의는 간단해요.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누구를 공직에 임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그러냐면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인력, 실적을 갖고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용해야 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실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의 개념인데 능력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능력. 그런데 아주 제한적으로 봤을 때는 공개 경쟁 시험을 통과한 이런 뜻이야. 알았죠? 포괄적으로 능력을 말하는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뭘 말한다? 공개 경쟁 시험을 통과한 사람, 다시 말해서 높은 시험 점수를 받은 사람을 공직에 임명해야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뭐다? 실적주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적주의를 다른 말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점수주의라고 보면 돼. 점수주의. 아, 점수 보고 사람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느낌 오죠?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뽑을 때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해요. 신분을 보장해서. 신분을 보장하여라고 해요. 신분을 보장하여가 중요해요. 자, 이거 왜 신분을 보장하여가 들어갔냐면 여러분 점수를 사람 뽑았어요. 사람 뽑아서 공무원 임명했어. 자,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점수로 사람 뽑아놨으면. 점수로 사람 뽑았으면 실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점수로 사람 뽑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겠죠? 있겠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겠죠. 자, 점수가 높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분석력, 이해력, 이런 거 있다는 얘기죠. 분석력과 이해력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주의에 따라서 저런 사람들을 뽑아놨어.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능력은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역관주의처럼 행동해버리면, 조직에 들어오고 나서 역관주의처럼 행동하고 나면 실적주의로 뽑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신분을 보장해줘. 그 대신 신분을 보장한다는 말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알겠죠? 다시 이해됐어요? 요게 바로 실적주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나중에 뒤에 설명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례가 중요해요, 사례가. 자, 사례는 여러분들이 그랜트위원회, 18대 대통령 때 그랜트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역관주의 혁파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랜트위원회라는 거죠. 제 최초로. 자, 그 다음에 핸들턴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883년에 핸들턴법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연방 중앙 인사위원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알았죠? 인사위원회를 만들었고 공개 경쟁 시험 도입했고 정치활동 금지 그 다음에 제대 군인 특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이 핸들턴법을 만들어졌고 이게 대표적인 실적주의에 기반한 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뭐가 실적주의와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뭐가 있어?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실적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실적주의의 사례라고 그러는데 뭐가 실적주의와 관련이 있어? 위원회, 초당적 위원회, 알았죠? 위원회라는 거. 초당이라고 했죠. 초당, 당을 뛰어넘는다. 정치적인 걸 넘은 거잖아. 알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시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사람 뽑아놨는데 정치적으로 행동해버리면 꽝이라고 그랬죠. 시적주의를 뽑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공개 경쟁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적주의는 누구를 뽑는다? 공개 경쟁 시험을 통과한 사람, 시험을 잘 본 사람, 알았죠? 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공직이 임명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한테 정치활동 금지, 알았죠?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실적주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대군인 특혜, 이거는 별도 내용이야, 알았죠? 별도 내용, 실적주의와 관련이 좀 떨어져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온다, 근데, 알았죠? 현대법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이거 물어볼 때 제대군인 특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까지 같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치법이라고 해서 1939년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해버리는 다시 법을 만들어져요. 또 항상 근데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필요하면 또 만들어. 중복돼요. 법들이 항상. 그렇죠? 근데 약간 변형이 가면서 중복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해치법 같은 경우는 펜틀턴법을 나중에 변형한 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미국의 대표적인 실적주의의 뭐다? 사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펜틀턴법이에요. 펜틀턴법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격차가 얼마나 나요? 여기서 보면 대충. 그래서 실적주의는 역관주의는 5대 7대였죠. 5대 7대. 근데 여기서는 이제 18대. 알았죠? 18대 돼서야 된 거예요. 굉장히 꽤 오랫동안 뭐가 지배적이었어. 미국에서. 역관주의가 지배적인 거 알았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장점 볼게요, 장점. 자, 첫 번째 장점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가 첫 번째 장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면서 사람을 누구를 임명한다? 실력 있는 사람, 알죠? 다시 말해서 점수 높은 사람.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행정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효율성이 높은 거 안 높은 거야? 됐죠? 효율성을 높인다. 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공직에 대한 기회가 확대된다. 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자, 우리가 실력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역관주의로 하게 되면 누구만 공직 갈 수 있어?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죠. 소수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력으로 사람 뽑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 공직이 되겠죠.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많아. 자원 갖고 있는 사람도 많죠. 됐죠? 자, 그러면 공직의 기회가 확대된 거야, 확대되지 않은 거야? 확대된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도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적주의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서 저랑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시적주의 때문에. 이해되죠?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공무원들한테 뭘 요구해요? 실적주의로 사람을 뽑고 나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요. 알았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요.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행동할까? 정파적으로 행동할까? 당파적으로 행동할까요? 정치적 중립적으로 행동해요. 자, 그래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정 정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특정 정파에게 유리한 행동을 안 하겠죠. 공정성 확보할 수 있다가 세 번째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가 장점이에요. 자, 공무원들은 뭘 보장해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뭘 보장해줘? 신분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오래 있을까요? 잠깐 있을까요? 종직에. 공직의 신분을 보장하면 공직이 오래 있을까? 짧게 있을까요? 오래 있겠죠? 자, 그럼 그 사람이 계속 공직에 있는 거야. 그럼 의사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행정에. 의사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대로야. 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온다? 신분 보장 때문에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부패가 감소돼요. 자, 공직을 임의로 줄 수 있어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공직을 만들 못 주죠. 공직을. 자, 그럼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국정 책임자가. 돈 받을 수 없죠. 그러면 부패가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게 돼요. 뭐보다? 여건주의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점 같은 게 뭐가 있냐면 공무원에 대한 통제가 약화돼요. 자, 국정 책임자가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업무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했어요. 자, 근데 잘 접수가 될까 안 될까요? 접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했잖아. 신분보장 때문에 그래. 신분보장. 알았죠? 신분보장을 해주죠. 실적주의 입장하면은. 자, 신분보장을 해주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할 때 공무원들이 쫄까 안 쫄까요? 안 쫄아요. 왜? 신분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가 아닌 이상, 범죄가 아닌 이상, 공직에서 해임되지 않는 것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공직에서 해임되지 않는, 알았죠? 이게 신분보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낮은 대응성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공무원들이 주민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자, 자기 공무원 생활을 뭐가 결정해? 주민이 결정해요? 법이 결정해? 법이 결정해놨어. 알았죠? 결정해놨어. 주민이 자기의 공무원 공직 생활을 결정하지 않아.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주민들 말을. 안 듣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무원의 행정의 대응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바로 실적주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느낌 뭐죠? 실적주의와 역관주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가 라이벌 이론이다. 여기서 되게 굉장히 라이벌 이론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실적주의는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 누구를? 실적을 갖고 있는 인력을. 알았죠? 협소하게 보면 공개 경쟁 시험 통과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예요. 조건은 뭐다? 자, 신분을 보장해서 알았죠? 신분을 보장해서 신분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다 숨어 있어요. 자, 실력을 갖고 있는 자를 공직에 임용해야 한다라고 정하는 이론이 바로 실적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적하고 실적이라는 말하고 점수하고 반드시 떠올려야 될 거는 뭐 정치적 중립이야. 알았죠? 정치적 중립. 그럼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려면 자,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제한해. 자,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면 뭔가 반대급부로 뭘 줘야 돼, 안 줘야 돼? 뭘 줘야 돼요? 뭐 줘야 돼, 안 돼? 너 자유를 제한할 때 뭔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겠죠? 그게 뭐야? 신무보장인 거예요. 알겠죠? 자, 공무원들이 실적을 갖고 있는, 아까 다시 설명했어. 공무원들이 실적 점수 좋은 점수 갖고 왔어. 공직에 들어왔어. 정치적으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정치적으로 행동하면 바보짓 할까 안 할까요? 바보짓 하는 거야. 정치적 따라다니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적주의가 기대했던 효율성 확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정치적 행동 못하게 하기, 정치적 행동 못하도록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그거에 반대급부로 뭐 준다? 신보조해 준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적주의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이제 세 번째 이론이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이에요.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 자,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은 자, 실적을 누구 공직이 임명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을 갖고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 정책 이용을 가지 않는 인력을 공무원에 임명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이에요. 자, 얘들은 딱 봤을 때 뭐와 무엇을 섞은 거야?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섞어 놓은 거다. 그렇게 돼요. 기반은 뭐야? 기반은 실적주의야.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역관주의적 요소를 집어넣자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뭐다?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자,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론이죠. 광범위한 이론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이론이에요. 인사에 관련해서 광범위한 이론이고 그 걔들이 누구를 임용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주장을 하나 했을 뿐이야.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 시험에서는 뭐가 나온다? 적극적 인사행정이 말했던 광범위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되죠? 어떤 맥락에서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한지. 자, 적극적 인사행정은 몇 가지 주장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 주장해요. 자,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된다. 인력을 모을 때, 인력을 임용할 때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된다. 자, 지금 광고도 좀 하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능력 발전에 좀 신경 써라. 알았죠? 능력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중시된다. 그래서 공무원의 개인적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자, 좋은 얘기 많이 있어요, 다. 자, 인사권을 분권화시켜야 돼서, 자, 중앙에서 부처로 지방으로 인사권을 위임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요. 그 다음 융통성 확보. 그래서, 자, 공개 채용만 빼고, 특별 채용도 좀 하고, 공개 채용 중에 그 특별 채용도 좀 하고, 개방 임용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단체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이에요. 알았죠? 요 이론 중에 하나가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역관주의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 개념 자체는 임용 이론보다 범위가 넓다 안 넓다? 넓다. 이게 핵심이야. 여기 알았죠? 자, 근데 여기에 좋은 내용은 다 들었다 안 들었다? 다 들어가 있다. 알았죠?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돼요. 좋은 내용은. 이게 적극적 인사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론 볼게요. 자, 네 번째 이론은 직업 공무원제 이론이에요. 직업 공무원제 이론. 자, 직업 공무원제 이론은 영어로는 캐리어 시빌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캐리어 시빌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직업 공무원제라고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가장 어려운 게 이 이론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직업 공무원제예요. 직업 공무원제 개념이 제일 어려워요. 자, 직업 공무원제는 이론은 누구를 공직 임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직업 공무원제 이론이에요. 자,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직업 공무원제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조직이 존재해. 자, 여기 이제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할게요. 여기 자리가 비었다고 했을 때, 자, 여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으로 채우는 방법. 옆에 있는 사람 이동시켜서 채우는 방법. 됐죠?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사람을 채우는 방법. 알았죠?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직 내에서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외부에서 채우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제국공무원 이제 누구를 채우자는 거야? 이 자리를. 내부에 있는 사람도 채우자는 거야. 알았죠? 이 사람은 공직 경험이 있어 없어? 없죠? 이 사람은 공직 경험이 있어 없어? 있죠? 있어 없어? 있죠? 야는 있어 없어? 있지. 그 야들로 채우자, 요 자리를 야들로 채우자고 하는 주장한 이론이 직업 공무제 이론이에요. 알겠죠? 이해됐어, 안 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기본 개념이 요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면,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고, 이렇게 만약에 임용을 한다 그러면, 요 자리 채우는 것도 임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조직에 들어오는 것도 임용이고, 이 자리 채우는 것도 임용이야. 알았죠? 둘 다 임용이야. 여러분들은 임용이라고 그러면, 아, 최초로 이 조직에 들어오는 것만 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 자리 채우는 것도 임용이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직에 오래 있을까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오래 있을까? 아니, 오래 있을까요? 오래 있을까? 아니, 오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봐봐요. 자, 만약에 여기는 요 자리를 여기 있는 사람들 채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승진이 될까 안 될 거예요? 아니, 요 자리를 여기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만약에 채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진 잘 될까 안 될까요? 승진 잘 되지. 만약에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채운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끼워서 승진시켜준다 그러면 임용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승진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나서 일단 못 들어오게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승진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 승진 잘 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승진해서 오래 가겠죠. 그러면 오래 있을까 안 오래 있을까? 오래 있게 돼요. 알았죠? 직업 공무원제를 하게 되면 공직에 오래 있을 수 있게 돼요. 이 메커니즘대로 하면. 이해됐죠? 자, 공직에 오래 있을 수 있다. 이거 메리트야, 안 메리트야?
메리트 안 메리트예요? 뭔가 오래 할 수 있다면 메리트죠. 이익이지. 베니핏, 엄청난 베니핏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오래 어떤 일을 할 때 오래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못 해요. 근데 공직은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메커니즘 때문에? 무슨 메커니즘 때문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공직에 임용하는 방식 때문에. 알았죠? 직업공무원제라고 하는 방식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야, 공직에. 알았죠?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공직에 오래 있을 수 있어. 이익이야. 그러면 공직에 도전하는 동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익이 있어. 그러면 유능한 사람들이 모일까?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할 거고 유능한 사람이 올까 안 올까요? 오게 되고. 알겠죠? 그래서 직업공무제가 다른 말로는 젊은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라고도 설명해요. 근데 왜 그게 왜 가능해? 그게 왜 가능해? 공무원 했던 사람을 공직에 임용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방식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젊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다는 말은 뭐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공무원 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 백까지 연결돼 안 돼요. 자, 다시 해서 볼게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공무원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못 가지. 승진이 돼야 안 돼요. 승진이 안 되죠. 승진이 안 되면 급여가 어떻게 돼요? 조금 받겠죠. 자, 라이프 사이클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승진 못하면 급여가 적으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있을까 없을까? 공직이 있을까 없을까? 이탈해요. 그럼 짧아져. 공직에 머무는 시간이. 알았죠? 자,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이해되죠? 자, 이게 직업공무원제의 내용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물론 최초 가장 밑에 자리에는 어떻게 한다? 사람을 직업공무원제 방식으로 뽑는다. 어떻게 뽑는다? 뭐 실적지를 뽑는데 공기경쟁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뽑는다. 라고 보면 돼요. 그거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이론의 장점이 이렇게 직업공무원제에 따라서 공무원 임명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행정성이 안정성이 확보될까 안 될까요? 안정성이 확보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왜? 공무원이 오래 있으니까. 맞죠? 자, 이 사람이 오래 있으면 내년에도 있을 수 없어. 공직에. 있겠죠. 10년 후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5년 후에도 있겠죠. 맞죠? 지급공무원제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 오래 있겠죠. 알았죠? 자, 행정상 안정성이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막 자꾸 바뀌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담당자가 됐어. 중간이 됐어.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전에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돼, 안 돼?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의사결정이 그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겠죠. 아, 이런 맥락이 했다. 그러면 유지될까 안 될까요? 행정의 의사결정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집에 가버렸다, 퇴사해버렸어. 퇴사를 해버렸어. 그럼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나는 새로운 담당자는 어떻게 판단해? 뭐 어떻게 판단해? 새로 판단해. 그럼 기존의 담당자가 판단했던 거와 다른 의견이 나올까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를 하게 되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정신을 제고한다라는 거예요. 자,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 공무원이 오래 머물게 하는 거죠. 이거 특혜다 아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특혜예요. 자, 특혜예요. 자, 특혜를 받았으면 뭘 해야 돼? 나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이 특혜를 받았어. 뭘 해야 돼? 봉사해야겠죠? 그래서 봉사정신이 제고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은 봉사정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죠. 여러분 직업공무원제 때도 하겠지만은 봉사정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봉사정신이 나온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무 효율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무원들이 봤을 때 자기의 이익을 보고 있다. 직업공무원제에 따라서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 근무 효율이 강화되는 것을 견딜까 못 견딜까?
견딜 수 있어, 없어? 네? 견딜 수 있죠. 조직이 너무 나한테 큰 이익을 줘. 큰 이익을 줘. 자, 그러면 근무교율을 막 강화해. 그럼 견딜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됐죠? 근무교율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와 공무원 사이에 온전적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온전적 관계는 언제 형성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온전적 관계가 언제 형성돼? 여러분 친척들하고 온전적 관계 형성돼 안 돼요? 형성되죠?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온전적 관계 형성돼 안 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친척과 친구가 온전적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가 뭐예요? 장기간 접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간 접촉했기 때문에. 자, 국가와 직급공무원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조직이 오래 있어요? 짧게 있어요? 오래 있죠. 그럼 국가와 공무원은 오래 만난 사이야. 그래서 온전감정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고급 공무원 양성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급 공무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일반 행정가를 말해. 일반 행정가. 자, 조직이 이렇게 존재해요. 자, 그러면은 직급공무원제에 따라서 공무원했던 사람 공무원을 뽑으면 자, 이 모든 자리들은 사람의 이 자리가 빌 때마다 이 조직 내에서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은 여러 자리를 이동할까 안 할까요? 이동할 수 있어요. 알았죠? 공직이었던 사람들을 공무원에 하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부적합하더라도 그 사람 뽑아 안 뽑아요. 됐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여러 자리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공직 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안 해요? 이 부서 저 부서 다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이 전체의 이 조직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직급 공무원제를 하게 되면 고급 공무원 양성에 유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 직업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공직이 그럼 직업이 돼야 안 돼요? 직급 공무원제 때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직이 직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편의점 알바를 직업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알바를 직업이라고 할 수 없지. 자, 직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알바한다 그러면은 안 좋죠? 직업이라고 할 수 없죠?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체는 장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시간. 알죠? 장기간. 근데 직업공무제에 따르면 공직을 장기간 할 수 있어, 장기간 할 수 없어요. 장기간 할 수 있어요. 알죠? 직업공무제에 따르면 공직을 직업화 시켜줘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장점이고 단점 뭐가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민주적 통제가 약화돼요. 민주적 통제가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공직의 자리를 공무원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 채우기를 원칙을 정해놨어. 자, 그 사람이 그러면 약간 미흡해도 그 자리에 그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해 안 해요. 승진하거나 이동하죠. 그러면 주민들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자기가 갈 자리가 없거나 자기가 쫓겨나는 상황이 안 벌어져. 그럼 주민들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게 돼요. 알았죠? 민주성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특권집단 될까 안 될까요? 자, 공무원들끼리 모아놓은 공무원들이 특권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알게 모르게. 있겠죠? 특권 집단화되고 공직의 침체가 발생한다가 세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단점이에요. 세 번째 단점.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외부 자극이 있을까 없을까?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 침체되는 거예요. 맨날 봤던 사람만 보는 거야. 맨날 봤던 사람. 알았죠? 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한 반에 전학생이 하나 왔어. 아니면 전학생 두세 명 왔어. 반 분위기가 술렁거려 안 해요? 안 술렁거려. 분위기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전학생이 오면. 전학생 없이 1년 3년 가봐. 그놈이 그놈이야. 알았죠? 침체돼요.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자, 환경에 대해 부적응해요. 왜냐하면 환경에 대응하려면 외부 상황을 알아야겠죠. 근데 외부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조직 내에는? 없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직급공무제로 운영하면 구멍이 날 때마다 사람들 그걸로 자기 내고 있는 역 채우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담당해요. 짧게 담당해요. 짧게 담당해요. 그래서 비전문성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돼요. 행정학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알았죠? 동일 업무에 대한 반복성이에요.
자, 지역공무제 하게 되면 이동하기 때문에 비전문화가 반복성이 떨어지고 업무에 대한 반복성이 떨어지고 비전문화가 발생한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장점, 단점 다 어디서 출발한다? 장점, 단점 어디서 출발한다? 누구를 공무원에 임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에 임명해야 된다.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시면 되면 판단하시면 되면 조직이 있고 이 자리를 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된다라고 이것만 생각해내면 돼. 알았죠? 이것만 생각해내면 나머지 장점, 단점 다 유추해낼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직업공무원제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이, 다섯 번째 이론이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 자, 대표 관료제는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회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력, 사회 집단들이 존재하고 그 사회 집단들의 대표들을 공직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대표 관료제예요. 대표 관료제. 이해됐죠? 누구를 공직에 임명해야 된다? 누구를 사회 집단들의 대표. 알았죠? 자, 그럼 보면 사회 집단들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 집단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뭐야? 남성 집단이죠. 여성. 이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집단들. 자, 그 다음에 문과 출신, 이과 출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단들이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거 수도권, 서울 사람, 수도권 사람, 지방 사람. 알았죠? 이런 각각 집단 존재하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집단들. 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알았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게 사회 집단이야. 사회 집단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회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 여기에 이런 사회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표를 공직에 임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뭐다? 대표 관료제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대표 관료제다라고 보면 돼요. 자, 대표 관료제는 이런 어떤 배경에서 출발하는 가정에서 기반하냐면은 자, 출신 성분, 출신이 출신이 내가 어떤 집단에서 나왔느냐, 이 출신이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봐요. 일단 출신이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그 출신 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는 소극적 대표성을 말하는 거고, 자,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는 적극적 대표성을 말해요. 이 소극적 대표성과 그러니까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뭐다? 대표 관료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사회 구성원들이 만약에 사회 구성원들의 대표들을 공직에 임용했어요. 자, 그럼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행정에서 잘 반영될까 안 될까요? 자, 조직 내에 절반이 여성이야. 알았죠? 그럼 여성의 의사가 잘 반영될까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뭐 10%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면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 10%를 공직에 임명시켰어. 그럼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까 안 될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면 내가 장애인이면 자기 특정하게 할게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왜냐면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항상 행정학에서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민원인이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알겠죠? 자, 내가 장애인이면 장애인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더 대응을 잘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들 봤을 때 잘할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라는 가정에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야. 알았죠? 이해됐죠? 이해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출신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국 같은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영국은 자기가 자기 집이 노동자 집안이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다 노동자였어. 노동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탄광에서 일한다거나 이런 데서 일하는 거예요. 탄광에서 일한다거나 공장에서 일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냐면 누굴 지지해? 응? 노동당을 지지해. 노동당. 알았죠? 노동당을 지지하고 또 뭐 해? 아, 오늘 컨디션이 다들 안 좋으시네. 뭘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고, 알았죠? 축구장에 가고, 알았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관찰에서 이런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 개념이 나온 거다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영국에서 킹슬리라고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 첫 번째 의결 그러니까 주장을 했어요. 자, 여러 세력의 반영을 대표 관료제로 설명했어. 최초로. 알았죠? 그러니까 초기에. 자, 여러 세력의 반영을 대표 관료제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 세력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을 대표 관료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크렌치라는 사람이 조직의 총인구 비율 반영, 그러니까 직무 계급의 총인구 비율 반영을 대표 관료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크렌치야. 알았죠? 자, 누가 더 적극적이야? 크렌치예요, 킹슬리야? 크렌치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한 거야.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면 공직에도 몇 퍼센트에 든다? 10%에 든다. 알았죠? 전체에서 10%고 9급 10%, 7급 10%, 5급 10%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뭐다? 크렌치 이론이야. 알았죠? 자, 더 적극적으로 하면 여성이 만약에 절반이죠, 우리나라. 그럼 국장도 절반이 뭐 된다? 여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그게 대표 관료제다. 오르는 게 누구 이론이다? 크렌치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조직 내에 여러 세력들이 들어와만 있으면 그게 대표 관료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누구 이론이다? 킹슬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킹슬 이론.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 대표적인 사례와 킹슬리와 크렌치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적극적 조치. 이거는 소외계층 고용우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소외계층 고용우대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균등 고용기회, 불리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고용우대해 주는 거. 알았죠? 균등 고용기회,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대표 관료제의 사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직에 정작 백인들은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 공직에. 그러니까, 히스패닉이거나, 아프리카 출신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알았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일종의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표 관료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그 다음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 이공계 공무원 임용 목표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했어요. 이것도 다 대표 관리제의 일환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는 고위직 같은 데 보면 여성들이 없죠. 그래서 여성들이 특정 지위를 다 장악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 남성과 여성이 특정 성이 지배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저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대 같은 경우는. 교대 같은 경우도 다 여성 공무원이잖아요. 맞죠? 누가 더 채용이 많이 돼? 여성이 많아, 남성이 많아? 교사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 훨씬 많아요. 알았죠?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어떤 이익을 봐? 점수가 낮아도 교사가 되는 일이 벌어져. 알았죠? 여성보다 훨씬 낮아도. 근데 그게 뭐 예전에 뭐 7대 3 뭐 얘기했는데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공대생 공무원이 임용이 된다. 이공계들 알았죠? 왜 그래요? 공무원들 다 누구야? 누구만 있어, 공무원들이. 문과 출신들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공대 출신도 비율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알았죠? 이거 있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어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에서 각지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대도시에 거주를 시작해. 맞죠? 자, 그러면 그 지역에 실제로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공직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인천을 예를 들게요. 인천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 막 여러 팔도에서 막 사람들 다 몰려와서 살아. 거기서 주거지가 있어.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공직에 지원할 수 있죠. 지원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작 인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공직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게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했다?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라고 해서 지역 출신들을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대표 관료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4번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대표 관료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장점 첫 번째. 대표성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대표성이 강화되겠죠? 공직에 누가 들어와 있어? 만약에 그 대표 관리제에 따라서 공무원 임용하게 되면 공직에 누가 들어와 있어? 사회 구성 집단에 누가 들어와 있어? 대표들이 들어와 있죠. 그 대표성이 발생하는 거야, 알았죠? 됐죠? 이거 당연한 거고. 형평성이 제고된다. 두 번째 특징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실적주의에 따라서 공직에 임용하면 형평성이 제고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고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제고된다고 그랬죠.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자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실력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실력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그럼 확대된 거예요. 형평성 확대된 거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실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 네? 재능? 재능도 필요하고 여건이 갖춰줘야 돼요. 여건이. 조건이 갖춰줘야 돼. 자, 우리가 실력을 갖추려면 공무원 시험만 볼게요. 공무원 시험에서 실력을 갖추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학원도 가야 되고, 맞죠? 공무원 되려면 학원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장애를 갖고 있으면 학원을 갈 수 있어 없어? 옛날로 치면 못 가죠. 알았죠? 못 가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뽑으면 저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공무원이 못 되던 거를 저 사람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자, 실력 갖고 있는 사람도 공직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핸디캡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형평성이 확보되는 거야. 더. 알았죠? 저것을 실질적 기회균등이라고 불러요. 자, 만약 핸디캡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강이 없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학원만 가야 된다 그러면 장애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학원 가? 노량진은 어떻게 가고 여기 학원 어떻게 와? 알았죠? 자, 그래서 실질적 대표 관리제 하게 되면 실질적 기회균등, 형평성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무원들이 다 누가 들어와 있어? 주민과 똑같은 구성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까 안 할까요? 해주겠죠?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들이 공직에서 반영이 되겠죠? 왜? 공직이 주민들과 똑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알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대응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부 통제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공직을 뽑아놓으면 조직 구성들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다종의 성격이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조직에 들어와 있었겠죠. 맞겠죠? 자, 그러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될까 안 될까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내부 통제가 강화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게요. 제가 특정 지역에 특정 고등학교가 시청을 완전 장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청에 가보면 다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야. 자, 그러면 내부 통제가 될까 안 될까요? 다 선후배인데, 다 선후배고, 이런데, 맞죠? 서클 선배고, 몇 개 선배, 몇 개 선배고, 이러면은 내부 통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질적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 통할까 안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자, 그래서 내부 통제가 강화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되죠? 자,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특정 시에 같은 경우는 특정 고등학교가 완전 장악하고 있대요. 특정 고등학교가 특정 시청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 알았죠?
뭐 과장님 뭐 다 한 학교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죠? 알겠죠?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다 달라, 성도 달라, 출신도 달라, 그러면 문제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막 할 수 있지. 알았죠? 내부 통제 되는 거예요. 자, 단점 뭐가 있냐면 전문성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전문성. 알았죠? 그래서 비유 효율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뽑으면 뭐로 뽑은 거야? 대표성을 공직에 임용한 거야.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면 실력을 볼까 안 볼까요? 실력을 덜 보겠죠. 실력만 보는 방법이 뭐야? 실적주의. 역관주의. 자, 그 다음에 대표관료제는 실력뿐만 아니라 뭘 봐야 돼? 대표성도 봐야 돼. 알았죠? 그럼 실력만 보는 게 아니니까 대표성도 들어가니까 그만큼 뭐가 떨어져요? 실력이 떨어지겠죠? 실력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 문제 해결 가능성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 가능성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알았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이 두 번째가 개인의 이익 침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점이에요. 저건 누구 입장에서 보면 되냐면은 자, 대표관리제로 공무원을 뽑게 되면은 실제로 실적 갖고 있는 사람들, 좋은 점수 갖고 있는 사람이 공직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점수는 좋은데 자기 대표성이 없어, 자기가. 실력은 있는데 대표성이 없어. 그럼 공직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그 사람은 뭐예요? 손해야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거야, 안 한 거야? 침해한 거죠, 알았죠? 자, 이해됐죠? 침해해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것을 역차별이라 불러요. 역차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자, 실제로는 공부를 훨씬 잘하고 능력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표성이 없어. 공직 못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대학에서도 나타나. 자, 하버드 대학교에 인구 구성에 따라서 비율을 딱 정해놨어. 흑인 몇 퍼센트, 이게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작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종이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가 생겨? 못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생겨요? 역차별, 억울함이 생기겠죠? 이거를 노린 게 뭐다? 이걸 노리고 있는 게 지금 이걸 노리고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다? 최근에 미국에서 누구예요? 미국 정치에 관심 없어요? 트럼프. 알았죠? 트럼프가 이걸 노리고 지금 거기에 파고들고 있어요. 알았죠? 자, 됐죠?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야. 외부 통제의 무력화예요. 세 번째가 외부 통제의 무력화다라는 거예요. 자, 조직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조직 구성 안에 누구로 구성돼 있어? 저 대표관리제로 공직에 임용을 하게 되면은 조직 구성은 누가 조직 구성원이 돼요? 집단의 대표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외부에서 통제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대표인데 너희들 외부에서 뭐라고 할 게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게 돼요. 그렇죠? 자,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내 이제 대표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외부에서 이걸 통제하려고 그럴 때 얘들이 뭐라고 주장할 거야? 아니, 우리 구성원이 다 대표인데 굳이 외부에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야 돼요. 이건 이해돼요? 아니, 이미 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사회 집단들이 조직 내에 들어와 있는데 굳이 너희들이 또 우리를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외부 통제를 무력화시키게 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서 안 됐어요. 이해 안 됐나? 이해 안 돼요? 되긴 돼요? 야, 우리가 들어와 있는, 우리가 지금 사회 대표야. 근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됐죠? 요게 바로 대표 관료제의 세 번째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 관리 정리하면 대표 관리제는 누구를 공직에 임명이 된다? 누구를 공직에 임명이 된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직에 임용해야 된다. 사회 구성원의 대표를 공직에 임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됐죠? 이거의 최고의 장점은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을 제거하고 있고 대표성을 제거할 수 있다. 형평성도 제거할 수 있고 대표성도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응성과 책임성도 제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에요. 단점은 이렇게 뽑아놓으면 공무원을 이렇게 뽑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서 행정 효율이 안 나온다. 알았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부 통제가 된다, 안 된다? 내부 통제는 된다. 알았죠? 외부 통제는 안 된다. 라고 보면 돼요. 대표관리제라고 하는 거를.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이론을 했어요. 5가지 이론 정리하면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건. 두 번째가 실적. 세 번째가 적극적 인사행정. 네 번째가 지역공모제. 다섯 번째가 대표관리제. 알았죠? 자, 요 이론들은 다 지문이 뭐다?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이론들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다 문제 풀 수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임용 유형 이론하고 임용 방법 이론 할 건데, 임용 유형 이론은 너무 쉬워요. 임용 유형 이론은, 임용을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이론인데, 임용을 개방형과 폐쇄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뭐 되게 그 상식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방형 같은 경우는 모든 계급에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것을 개방형이라고 봐요. 모든 계급에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것을 개방형 유형이다라고 그러고, 폐쇄형 같은 경우는 최하위 계층에서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것을 폐쇄형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았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나라는 개방형도 아니고 폐쇄형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에 더 가까워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뭐에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9급, 7급, 5급으로 들어오죠, 지금 현재. 폐쇄형에 가깝죠, 알았죠? 실제로 보면은. 자, 폐쇄형에 더 가깝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임용 유형은 어떻다? 임용 유형은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다?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라고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임용 방법 이론 할 거예요. 임용 방법 이론. 임용 방법은 외부 임용과 내부 임용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자, 외부 임용은 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공개 경쟁 채용하고 경력 경쟁 채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외부 임용이다라고 불러요. 외부 임용.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 경쟁, 채용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임용이에요, 그거를. 자, 내부 임용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그 수평적 이동. 이거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수평적 이동은 조직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이것을 내부 임용이라고 불러요. 조직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 수평적 이동은 첫 번째 전직. 전직은 직렬간 이동하는 것을 전직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해. 전직은 뭐다? 직렬간 이동하는 걸. 직렬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전직. 전보는 동일 직급 내 이동을 전보, 동일 직무의 직급 내 이동을 전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전보가 많이 되겠죠, 전보가. 알았죠? 그 다음에 파견 있고, 그 다음에 전입전출, 헌법기관 간 이동하는 것을 전입전출, 파견은 소속 유지하고 타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파견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이동. 수직적 이동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위아래로 왔다 가는 것을 수직적 이동인데, 여기는 승진하고 강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뭐만 할 것 같아? 전보와 승진을 반복하겠죠? 전보와 승진을 반복하겠죠? 그다음 겸직 있고 그다음 직무대행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임용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그 제도 법령 문제 할 때 다시 내용 정리할게요. 됐죠? 자, 외부 임용과 내부 임용이 있다까지만 보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임용이론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임용이론 알았죠? 그 다음 이론은 뭐가 될까요? 제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류배치 이론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여기까지 해서 임용이론이다. 아까 보면 돼요. 자, 임용이론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